자, 책 5권 국가의 소득 챕터 2 사회의 일반적이거나 공적인 소득의 근원. 그 중에 파트 두 번째 세금. 그 중에 아티클 1 임대료에 매기는 세금. 임대료도 이제 땅 임대료가 있고 건물 임대료가 있을 수 있죠. 일단 땅의 임대료에 매기는 세금을 보겠습니다. 땅의 임대료에 매기는 세금은 어떤 규정에 따라 고정되는 방식일 수도 있고, 땅의 성수에 따라 오르고 내리는 실제 임대료에 따라 변동되는 방식일 수도 있다. 영국 같은 곳에서 땅의 임대료에 매기는 세금은 처음에 어떤 규정에 의해 정해진 후 시간이 갈수록 개발되거나 버려지거나 해서 실제로는 상황이 땅별로 달라짐에도 금액의 변함이 없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세금 격언 1조에는 매우 어긋나지만, 공평하다는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나머지 3개 조항에는 완벽하게 부합한다. 3개 조항이라는 거는 명확하고 단순하죠. 그냥 땅마다 너 얼마 이렇게 매겨놓은 거니까. 그 다음에 임대료를 받아서 내는 것이니 편하고,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임대료가 없어진 땅에도 지금 매기는 거니까. 적은 수의 공무원으로도 충분히 징수할 수 있다. 뭐 심플하니까 공무원이 별로 많이 필요가 안 한 거예요. 하지만 땅이 개발되어 임대료가 오르고 주인의 소득이 늘어나는데도 국가가 그 이익을 공유하지 못하는 점이 있다. 하지만 세금 부담이 없어서 땅 개발은 촉진되고 생산은 늘어나며 가격은 내려가서 사람들의 근로 의욕을 촉진한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떤 물가 체계는 오르고 임대료 같은 거는 점점 오르는데, 그 세금은 그대로니까 세금 비중이 점점 작아지는 거죠. 세금 비중이 작아지니까 뭔가 이렇게 좀 경기가 활성화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면이 좀 있었다. 의도치 않은. 그 땅의 생산이 늘어나 임대료가 느는데 세금은 옛날에 정해진 대로라면 땅 주인은 그 차이만큼 이익이다. 반대로 생산 위주로 임대료가 줄었는데 세금이 그대로라면 땅 주인은 손해가 나겠죠. 약간 공평성 문제에서는 문제가 되지만은 약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세금을 금과 은의 돈으로 낸다면 돈의 가치 변동에 따라 땅 주인은 이익을 보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한다. 이런 식의 변동은 땅 주인과 국가 모두에게 불편하다. 금과 은은 자꾸 이렇게 가치가 변해니까 하는 얘기예요. 가장 공평한 세금으로서 임대료의 변동에 따라 세금도 변하도록 할 것을 프랑스의 자칭 경제학자들은 권하지만 동의하기 어렵다. 이건 공평만 따졌기 때문이에요. 세금을 공평한 것만 따졌기 때문에 이런 발상이 나오는 거예요. 베니스에서 모든 소작 농지에는 임대료의 10%의 세금이 부과되며 임대료는 각 지방의 세무서에 등기된다. 이것은 공평하지만 불명확하고, 임대료라는 거를 어떻게 이거를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겠어요? 누군가는 임대료를 실제로는 1억 원의 임대료를 책정하고서는 관청에다가 등기할 적에는 나 1,000만 원에 계약했다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검사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금 산정에 많은 문제가 발생해 징수 비용이 많이 든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중고차를 매매할 적에 거래 가격을 자발적으로 써서 내게 돼 있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매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실거래가가 이제 제대로 이제 보고가 되는데, 가령 중고 자동차다 그러면은 이거는 양도소득세를 따로 물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취득세 등록세를 이제 그 매입 가격 기준으로 매기는데, 1억 원의 자동차를 사고서도 1억 원의 자동차를 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세금이 1,000만 원이다 라고 하는데, 이거를 전적으로 신고에 의존하면은 1,000만 원에 샀다라고 신고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세금이 100만 원으로 확 주니까 10분의 1로 세금이 줄잖아요. 이거 어떻게 방지할 거냐. 지금 현재로서는 국가가 그냥 적정 가격표를 가지고 있어요.
차량 어떤 모델의 몇 년식은 얼마가 기준 공시지가다. 지가가 아니죠. 공시가다. 공시가를 그 기준표를 가지고 그 기준보다 낮으면 공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고 있어요. 1,000만 원에 매매했다라고 하지만 공시가가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요. 얼마나 관리가 불편해요. 불편하죠. 대신 차량 가격이랑 상관없이 차량을 매매하면은 무조건 취등록세는 100만 원을 내라라고 한다 그러면 단순하잖아요. 일단 불공평은 하지만 단순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소작인과 짜고 임대료를 낮게 등기할까봐 벌금 제도를 두기도 한다. 지금이랑 똑같죠. 어떤 지주는 임대료를 올리는 대신 성금으로 부담금을 내게 하기도 하는데 보세요. 등기를 낮게 신고할까봐 임대료를 낮게 신고할까봐 벌금을 두니 어떻게 해요? 임대료는 그대로 두고 다른 명목의 돈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동차 매매를 하는데 1억 원에 매매를 했으면 1억 원에 매매를 했다고 신고를 해야지, 안 그러면 처벌하겠다라고 했더니 자동차 매매가는 5천만 원으로 하기로 하고 대신 선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5천만 원어치 나한테 반지를 사줘라. 다이아 반지를 사줘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적으로 계약은 5천만 원에 한 게 맞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가져간 가치는 1,000만 원어치, 1억 원어치를 가져간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피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농부는 농사에 투입될 자본이 줄어들어 지역사회의 생산을 줄이게 된다. 임대료 대신 임대료를 못 올리니까, 세금으로 뺏기니까 임대료를 안 올리고 대신 성금으로 일정, 그러니까 그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100만 원짜리 땅을 이 100만 원 임대료에다가 세금을 물리니까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10만 원이라고 임대료를 요구하고 보증금 임대료 외에 성금으로 5천만 원 내. 그러면 땅을 빌려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제도가 아직 그런 성금에는 그 세금을 물릴 법적 장치가 아직 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국가로서는 돈을 뺏어갈 명분이 없죠. 여하간 임대료는 10만 원이니까 국가는 10만 원 임대료에 대해서만 세금을 징수한단 말이에요. 이 성금 부분은 징수를 못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농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그 어떤 자본으로 쓰여야 될, 매달 지불해야 될 임대료는 소득에서 내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산출물에서 내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선금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게 자본이 뺏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농지 개발에 들어가는, 농사를 보다 더 크게 지을, 가령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를 만들 자본을 주인한테 성금으로 뺏기고 나면은 비닐하우스를 못 짓겠죠. 그거는 생산성 증대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얘기의 흐름은 공평하다는 것을 목적으로 세금을 이렇게 하기로 했더니 이런 작용들이 반응하면서 사회에 해로워졌더라. 이것은 지주, 농부, 사회 모두에게 이롭지 않으므로 그런 부담금에 임대료보다 높은 요율의 세금을 물리는 것으로 또 막는다. 그렇죠. 그 성금 5천만 원에 또 세금을 또 물려요. 국가는. 아니, 또 수입이 없으니까 뭐 여하간 이렇게 지주가 이렇게 도망가니까 국가는 또 법을 만들어서 요 성금에도 그 세금을 물리는 식으로 또 막으려고 해요. 이게 끝이 날까요? 지주는 또 피해가요. 이거를 또 피해가요. 임대료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고정된 세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더 많은 징수 비용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다른 세금들에 비하면 그래도 괜찮은 편이다. 진짜 문제는 이것이 땅의 개발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개발에 따르는 이익을 정부와 나눠야 한다는 것은 확실히 지주들의 의욕을 경감시킨다. 세금을 뺏어가면 뺏어갈수록 여하간에 그 돈 벌려고 하는 의욕, 이 활기 띈 어떤 경제 활동은 자꾸 방해를 받는 거예요. 애써서 남 좋은 일 시키냐? 이거 어떤 기분 문제도 상당히 작용하거든요.
내가 열심히 해서 1억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1,000만 원 뺏긴다? 에이 그래 주고 말지. 2,000만 원 뺏긴다? 아 좀 기분 나쁘네. 3,000만 원 뺏긴다? 에이 7,000만 원 안 벌고 말지. 저 얄미운 정부놈, 저 얄미운 국가가 내가 애써서 번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나 가져가는 꼴을 볼 수는 없다. 이거 사람 심리가 그래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심리 있어요. 그 아무것도 안 한 국가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을 그냥 막 30%나 떼어간다 이러면은 그냥 열이 확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하고 말지, 그냥 그 돈 내가 안 벌고 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40%를 떼어가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50%를 떼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북유럽의 그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가 아마 세금을 아마 그렇게 좀 많이 떼어간다 그러죠. 그러면 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다 뺏길 거 왜 일을 해. 더 벌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망하는 거예요. 물론 땅 파서 먹고 사는 나라들이니까 뭐 하루아침에 뭐 그냥 뭐 모두가 거지가 되거나 그러진 않겠죠. 하지만 장기화되면은 거지가 되는 거죠. 뭐 일할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거지가 안 될 수 있어요. 거지 돼요. 이제 땅의 임대료가 아닌 땅의 생산물에 비례하는 세금에 대해서 이제 논하는데, 임대료에 비례하지 않고 땅의 생산물에 부과하는 세금도 결국은 임대료에 부과하는 것과 그 같은 것이다. 어라? 왜 그러지? 비록 이렇게 부과되는 세금은 우선 농부에게 걷게 되지만, 농부가 10가마를 생산하면 1가마를 세금으로 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세금을 매겨 본 거예요. 임대료에 걷지 않고, 임대료에 매기지 않고. 근데 이건 결국 세금을 고려해 감당할 수 있는 임대료의 선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임대료에서 내는 것이다. 생산량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얼핏 공평해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이제 예를 드는데, 요거는 그냥 쭉 따라가면서 한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래요. 어떤 크고 좋은 땅의 농부가 100개를 생산해서 50개만 가져가면 농사에 들인 원가와 기대 수익 모두를 회수할 수 있다고 하자. 땅이 좋은 거죠. 그는 지주에게 50개를 임대료로 줄 수 있어요. 아니, 여하간 이 땅은 100개나 생산해내는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 농부는 여하간 50개만 가져가면 여하간 본전을 찾아요. 본전을 찾고 나름 흡족한 이익까지 가져가요. 그러면 이 지주, 이 땅에 많은 농부들이 경쟁을 하면서 지주의 임대료를 올려요. 그러니까 농부가 한 명이 아니잖아요. 농부가 한 몇백 명이 되는 농부가 이 지주를 찾아와서 제가 20개 드릴 테니까 땅 저한테 빌려주시죠 그러는데, 어떤 농부는 제가 20개를 제안했어? 난 30개를 제안해야지. 지주한테 30개 드릴 테니까 저한테 땅을 빌려주세요. 이게 점점 농부끼리 경쟁하다가 그 한계치인 농부가 얼핏 그냥 보통 수준에 기대할 수 있는 이익만큼 가져가는 숫자까지 결국은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주는 결국 임대료로 50개까지 챙겨가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근데 여기에 10%의 세금이 개입되면 세금으로 10개가 빠져나가잖아요. 100개를 생산한 거. 생산물에 세금을 부과한다 그랬으니까 100개를 생산했는데 여기다가 10개, 10%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면 10개를 정부가 뺏어가요. 그럼 90개가 남죠. 90개 중에 농부는 50개는 여하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임대료가 결국은 40개가 되는 거예요. 농부는 50개를 갖지 않을 수 없어요. 왜? 50개를 안 가질 거면 그냥 안 하고 만다는 얘기예요, 농부는. 그러니까 50개는 농부가 무조건 챙겨가요. 결국 지주한테 주는 분량에서 세금을 주고 지주한테 나머지를 주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임대료는 이런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주는 결국 40개밖에 못 가져가게 됩니다. 이렇게 결국 세금은 지주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크고 좋은 땅에서 지주가 부담한 세금은 50개 중에 10개니까 20%의 세율이 된 거죠. 사실상. 근데 이제 아주 후진 땅을 생각해 보자고요. 10개를 생산할 수 있는 땅이 있어요. 조그맣고 후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농부가 이 10개밖에 생산 못했지만 농부가 8개는 가져가야 어떤 기대할 수 있는 이익까지 챙겨갈 수 있는 수치라고 치자고요. 이런 땅은 이제 별로예요. 근데 하여튼
농부가 8개를 가져가고 지주한테 2개 줄게. 그러고서 이제 땅을 빌린 거예요. 임대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세금을 또 10%를 물리면은 10개를 생산해서 1개를 줄 거 아니에요. 1개를 정부에 줘야 되잖아요. 1개를 정부에 주면은 지주한테는 줄 게 1개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1개가 되는 거예요. 10% 산출물에 10% 세금을 물렸더니 그 지주가 1개밖에 못 가져가죠. 그러니까 임대료가 2개에서 1개로 주는 거예요. 자, 세금으로 1개를 빼고 나눈 농부는 자신의 목 8개를 챙기지 못하면 처음부터 농사를 짓지도 않았을 것이므로 그대로 8개를 가지고 결국 지주가 남는 1개를 챙기게 되는데, 이때 지주가 부담한 세금은 2개 중 1개이므로 50%의 세율이 된다. 그렇죠? 좋은 땅 갖고 있는 사람은 20% 세율을 적용하고 후진 땅을 갖고 있는 지주는 50%의 세율을 적용하니 굉장히 불공평해졌죠. 부유한 지주는 임대료에서 20% 세금을 낸 거고 가난한 지주는 임대료에서 50% 세금을 낸 꼴이 됐단 말이에요. 굉장히 불공평하죠. 얼핏 공평해 보였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 생산량에 부과하는 세금은 지주가 땅을 개발할 의지를 경감시킬 뿐 아니라 농부가 더 열심히 생산할 의지도 경감시킨다. 세금은 뺏어가면 무조건 이런 거예요. 그나마 국가가 걷어가면 그나마 괜찮다. 생산량을 늘려 세금을 늘리려는 국가의 이해관계로 도로나 운하 등 생산과 유통을 돕는 시설이라도 증설하는데 교회가 걷어가면 걷고말 뿐이다. 이 당시에는 이제 11조라는 게 이제 어떤 그 공식적인 세금처럼 돼 있던 시절이라 교회가 어떤 강제로 막 뺏어가고 그랬던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고려시대에 절들이 그렇게 뺏어갔다면서요. 그 교회는 걷어가면 그냥 그러고 말 뿐이다. 어떤 산업 자본을, 어느 사회 간접 자본 이런 거를 만드는데 교회가 나서진 않으니까. 그 얘기예요. 집의 임대료에 매기는 세금. 집세는 땅 임대료와 건물 임대료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건물 임대료는 통상의 자본이익에 더해 집을 유지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 된다. 이 건물주는 이 건물을 사는데 든 비용이 있잖아요. 그 비용을 이제 아파트를 이제 세를 준다라고 했을 적에 아파트를 1억에 샀어요. 1억에 샀는데 1억을 은행에 넣어놨으면은 연간 그래도 250만 원은 받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 임대를 주면 그보다는 높은 임대료가 되지 않으면 은행에 넣고 말지 왜 건물 임대를 주겠어요. 그죠? 임대료는 아무래도 세입자가 임대료를 잘 안 낼 수도 있고 속을 새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리스크도 있고 한데 그거를 감안을 해서 더 은행 이자보다는 높은 이익률이 기대되지 않으면 그 건물주는 임대를 줄 이유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 건물 아파트를 사는데 투자한 돈의 자본이익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만이 아니라 아파트도 뭐 낡고 해지고 어디 부러지고 터지고 하죠. 뭐 배관이 터지고 그런 거 공사해야 되죠. 그런 비용까지 그 임차인한테 전가를 시키죠. 그 비용을. 그래서 임대료는 정해집니다. 한 50만 원 받겠죠. 뭐 1억 원에 빌리면 한 50만 원 임대료로 받아요. 그 중에 10만 원은 1년에 100만 원 정도 유지보수하는데 돈을 쓴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책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매 건물주가 매번 그렇게 이거를 감안을 하고 뭐 어쩌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통상의 자본이익 이런 상식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시장이 저절로 그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이 가격을, 시세를. 만약 그보다 수익이 높으면 금세 다른 분야에 머무르던 자본이 건물 임대로 넘어와 수익률을 낮출 것이며 반대로 수익이 나쁘면 금세 다른 분야로 자본이 빠져나가 집세를 올려 수익을 높이게 될 것이다. 이게 시장의 원리죠. 시장은 이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땅 임대료는 세입자가 그 집의 위치에 지불하는 비용인데 시골에서는 경작지로 받을 수 있는 임대료 수준이다.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임차해서 쓴다라고 했을 적에는 그게 사실은 건물 임대료와 땅 임대료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래서 서울은 같은 아파트라 그래도, 같은 크기의 아파트라 그래도 서울은 엄청나게 비싸죠. 시골에서는 이제 집주인이
그 땅에 농사를 지을 거 대신 빌려주는 거니까 경작지로 받을 수 있는 임대료 수준에서 정해진다. 도시근교의 빌라단지는 그 편의성과 쾌적함으로 더 비싸고 편의성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일, 문화, 허용 등의 이유로 제일 비싸다. 집 임대료와 경작지 임대료는 얼핏 같아 보이지만 경작지 임대료는 생산적 사용에 지불하는 것, 즉 그 땅에서 만들어서 주는 것이고 집 임대료는 비생산적 사용에 지불하는 것이라서 임차인은 다른 곳의 소득을 가지고 지불해야 한다. 집세에 붙는 세금은 결국 노동임금, 자본이 경작지 임대료로부터 지급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집 임대료는 거기서 생산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비재이기 때문에 집은 그 임차인은 다른 소득을 가지고 그 세금을 내야 돼요. 집 임대료에다가 세금을 매기면 그 집세에 붙는 세금은 결국 노동임금, 자본위의 경작지 임대료로부터 지급되는 것이고 다른 모든 소비재와 같은 이치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의 지출이 많은지 적은지 판단하는데 집세만한 것은 없다. 집세에 비례해 부과되는 세금은 상당한 수입이 될 것이다. 경작지 임대료는 생산 의욕을 저하시키지만 집 임대료는 상관이 없다. 뭐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기 전에 이런 특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정확한 집세를 가늠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썼는데 처음에 난로의 개수를 세는 방법이 있었다. 집이 크냐 좋으냐를 난로 개수를 세면서 파악을 했대요. 뭐 좀 우스꽝스럽지만은 이런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금의 어떤 세금 제도가 결국은 된 거죠. 지금의 세금 제도는 완벽하냐? 전혀 그렇지 않죠. 얼마든지 더 좋은 세금 제도로 우리는 갈 수 있어요. 또 더 좋은 세금 제도로 간 어느 순간 지금 제도를 들여다보면 우스꽝스럽고 미개하게 보이겠죠. 자, 난로의 개수를 세는 방법으로 세금을 매겼는데 세금 징수원이 집으로 들어와 방마다 조사하는 것이 역겨워 결국 폐지되었다. 바보 같잖아요, 누가 봐도. 그 다음에 밖에서 창문을 세는 방식이 도입되어 납세자의 불쾌감은 없앴으나 이제 집이 좋으냐 후지냐, 큰 집이냐 작은 집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창문의 개수를 센 거예요. 좀 바보 같죠? 하지만 뭐 그 당시에도 여러 고민 끝에 나온 방법이니까. 근데 이것도 시골에 많은 창문이 달린 집이 도시에 적은 창문이 달린 집보다 일반적으로 저렴한데 오히려 세금은 반대가 되는 등 불공평의 문제가 생겼다. 이런 문제도 생겼고 집을 지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창문을 없애요. 창문을 안 만들고 집을 지는 현상이 또 발생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도망간단 말이에요.